지난 시간 베트남이 어떤 과정을 통해 분단이 됐는지 살펴봤는데요. 베트남은 분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55년 11월 내전이 벌어졌고, 이는 곧 국제전으로 확대되어 동서냉전시대 대표 대리전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전쟁의 본질은 무엇인지,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베트남 통일 이야기 제2편 베트남 전쟁의 성격, 지금 시작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따져볼 때 그 당시 국제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는 두 개의 가치가 상충되어 대립하게 되는데, 경제적 체제와 정치적 이념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충돌합니다. 말 그대로 냉랭한 분위기, 바로 냉전시대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1955년 11월부터 1975년 4월까지 남북 베트남 사이의 전쟁인데요. 미국이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남베트남의 괴뢰 정부를 수립한 후 벌어진 2차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트남 자체의 내전으로 보였지만 1964년 베트남 동쪽 통킹만에서 북베트남 경비정과 미군 구축함의 해상 전투 사건이 벌어지는데, 일명 통킹만 사건이나 불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전쟁은 국제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듬해 1965년 미국,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지상군이 파병되었고, 이후 8년간 전쟁 끝에 1973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1975년 4월 사이공 함락으로 북베트남이 무역 통일을 이룸으로써 1976년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 외교의 주류 이론으로 근간이 되었던 이론이 있는데, 이름하여 도미노 이론인데요. 미국은 특정 국가가 공산화되면 인근의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공산화될 것을 우려했는데, 이 용어는 1954년 미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주장한 것으로,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다른 나라도 공산화되니까 우리 미국이 그걸 막아야지 라는 논리가 적용된 이론인 겁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소련과 친해 보이는 국가이자 인구가 엄청난 나라 인도의 공산화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 적용되었던 도미노 이론. 그러나 실질적인 전쟁은 그들의 동맹국이 치르는 대리전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과 우리의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그럼 두 개의 이념이 상충했던 총성 없는 전쟁, 냉전 시대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념 전쟁은 세계로 팽창하려는 공산 진영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 진영의 끝없는 싸움이었는데, 2차 대전 후 먼저 동유럽 지역에 대한 공산화를 소련이 서두르자 이에 대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소련의 팽창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방하고 동유럽에 대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공산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1947년부터 51년까지 서유럽 16개 나라의 대외 원조 계획을 진행하는데,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샬이 제안했다고 해서 이를 마샬 플랜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은 서유럽 국가들은 당연히 미국의 말을 잘 들었고, 소련은 동유럽 국가들에 대하여 공산 정권을 성립시킵니다. 이 시기는 서로 기싸움하면서 우리 편만 들었던 초창기인데, 냉전은 점점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리스 내전 사태로 촉발된 냉전의 격화에 따라 소련의 위협이 느껴지자 1949년 4월 워싱턴에서 미국을 주축으로 영국, 프랑스 등 12개국이 모입니다. 이들이 모여 만든 것이 바로 군사동맹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입니다. 냉전 시대는 총칼만 없을 뿐 새로운 양상의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전이 아닌 군사동맹, 핵무기, 대리전,
우주 진출과 같은 기술 개발 경쟁으로 대립하게 되는데요. 소련의 핵무기 개발, 한반도 전쟁을 통한 군사적 대립도 이 시대의 냉전의 산물이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이 사망하자 어느 정도 냉전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두 진영의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이 군사방위 동맹 체제인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결성합니다. 나토에 대적하는 기구겠죠. 1950년 말에 이르러서는 이제 핵무기 문제를 둘러싸고 냉전의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1962년 소련이 미국의 도시들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쿠바에 설치하려고 하자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될 뻔했어요. 그러나 가까스로 소련이 미사일을 철수하는 것으로 위기는 일단락되었습니다. 냉전이 극에 치닫는 가운데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진 베트남 전쟁. 도미노 이론에 대한 두 개의 시선을 살펴보자면 실제로 베트남 전쟁 이후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 잇따라 공산화되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이론이 아니라는 게 입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미국의 개입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뛰어들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건데, 그러나 이는 미소냉전 속에서 무섭게 타올랐던 공산주의의 팽창을 간과한 시각일지도 모릅니다. 스탈린의 주장에 따르면 혁명의 승리로 수립된 모든 공산 정권은 남의 나라에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본질적 임무라고 했는데, 혁명의 확대 또는 수출이 공산 정권의 본질적 임무라고 볼 때 미국이 외친 도미노 이론이 말하는 우려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베트남이 공산화 통일된 이후에 공공연히 대남 적화 통일을 외친 북한을 둔 입장에서 남한 사회가 겪는 긴장감과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을 4만 7천 명의 미군 사망과 약 2천억 달러의 전비 투입에도 불구하고 패전한 최악의 실패한 전쟁으로 치부하지만, 공산주의 팽창에 맞서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념 전쟁이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많은 희생의 터 위에 오늘날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